때시부터 일단 개념 들어갈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일단 첫 번째, 시적 화자. 시적 화자에다가 밑줄.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이 중요하죠. 가공의 인물이자 허구적 대리인. 서정적 자, 시적 시의 화자, 시적 자라고도 한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시적 화자가 꼭 작가 자신은 아니다 라는 것들. 일단 여기 체크. 그러니까 작가랑 화자는 다른 사람이야? 다음, 시적 대상. 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시적 화자가 시 속에서 바라보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쳐다보는 뭐든 청자, 시의 소재나 제재가 되는 관념 및 사물, 뭐에 대해서 씁니까? 에서의 무엇에 대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말이다. 다음, 시적 상황. 시적 화자가 혹은 시적 대상이 처해져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 그 다음 사회적 상황, 이 말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특히 사회적 상황이라는 말은 여기 한참 뒤는 아니고 바로 옆 페이지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반영론이라는 말을 써서 저 상황을 확인할 거다. 다음,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심리적인 자세 및 대응 방식. 그냥 이 상황에서 저거를 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기분이 어떤데? 너 기분이 어때? 물어보면 화자가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슬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겨낼 거거든? 이런 말들 해주는 것들. 다음,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나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갖는 다양한 감정, 기분, 생각들. 시적 화자의 어조. 어조는 그냥 말투. 시적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에게 취하는 언어적 태도인데요. 특히 중요한 말들은 뭐가 될 거냐라고 해놨을 때 독백체, 대화체 구분하는 내용. 그 다음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라서 뭐 무슨 목소리 나오는데 됐고, 요 정도로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으시면 돼요. 공식처럼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주로 늘 그런 거는 아니야.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거나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면 주로 남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아내고 있어요. 인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주로 여성적인 어조. 그 다음에 존댓말 쓰는 거 있죠. 경어체 사용하면 그것도 늘 그런 거는 아니나 웬만하면 여성적 어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의외로 여기 남성적, 여성적인 어조 요거에 대해서는 잘 나오니까 그냥 공식처럼 외워놓자. 주의해야 될 건 늘 그런 건 아니다. 다음, 시어의 특성. 시어는 무슨 말이겠어요? 시에서의 쓰이는 말. 그게 시어겠지. 시 보면 이게 전혀 남의 나라 말이라서 나 하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 이거 분명히 이 단어들 평소에 쓰는 말인데 왜 시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좀 어려운 것 같지? 시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미리 몇 군데다 체크할게요. 시어는 음악성이 있어. 리듬감이 느껴진다고. 쿵짝쿵짝. 함축성, 긴 걸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심상, 이미지가 있다라고요. 자, 살펴봅시다. 시어의 음악성, 소리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말의 가락인 운율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다 필요 없어.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 시어는 음악성이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의 느껴지는 운율, 이 말.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는?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찾으면 돼?
뭐가 반복되는지만 찾으면 돼. 다음, 외형률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 일정한 규칙에 의해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정형시라고 써놓을 거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 정형시는 외형률이다. 내재율은요. 일정한 규칙 없이 시의 표면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 그럼 밑에다가 또 써야 되겠지. 자유시. 혹은 줄글처럼 쓰여지는 산문시.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정형시 외형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만 쓰거나 둘이 같이 쓰거나 할 건데 외형률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몇몇 조의 몇 음보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시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고전 운문 보면서 확인할 거니까. 다음, 시어의 함축성은 뭐예요? 긴 거를 짧게 압축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때려 넣어 놓았다. 시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시어의 내포적 의미, 숨어있는 의미. 똑같은 시어라도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시어의 심상, 이미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 추상적인 관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건데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요거 구분 못하실 거라고 저 그 정도는 믿지는 않아요. 보면 시각, 들으면, 맛보면, 냄새나면, 만져서 따뜻해, 차가워, 날카로워, 보들보들해 이런 것들. 특히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가 될 거다? 요거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둘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일단 밑줄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요. 요거 이제 학교 진학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보다는 뭐 감각의 전이, 감각을 전이 바꿔줍니다.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실 거라고. 심상의 형성 방식은요. 묘사, 비유, 상징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특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은 얘네죠. 묘사보다는 비유적인 이미지.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라는 것들. 됐을까? 첫 페이지 뭐 다 오케이 하는 얘기. 다음 시의 표현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학생들도 비유법, 직유, 은유, 의인, 대유 이런 것들 과장, 반복, 연세, 영탄, 열거, 점층, 대조 도치, 인용, 서리, 대꾸, 돈호, 생략, 반어, 역설 이런 거에 대해서 에헴 이 정도는 니들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하시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까? 그렇다고 저까지 설명 안 하고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천천히 물어보고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란 말이야.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직유는 뭐예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은유법은요. A는 B다.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은유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주면 의인법. 대유는 대표를 뽑아서 비유하는 게 대유법. 다시 직유법은 뭐라고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신 듯 이런 말. 은유법은 A는 B. 의인법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 대유법은 딱 하나만 예를 쓸게요. 사람은 뭐로? 빵만 큰일 났네. 오늘 저녁 때 먹으려고 크루아상 구워놨는데 그거 안 가지고 왔네. 오늘 저녁 굶어야 되는데.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에서의 빵. 빵은 진짜 빵이 아니라 뭐 식량 대표예요. 식량 대표.
빵만으로는 살 수가 있다라고 써놨네. 없다지, 없다. 난 빵순이가 아니니까 살 수가 없다 할 때 이 빵은 식량 대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솔직히 식칼 든 놈이 볼펜 든 놈 이기지. 어떻게 할 거야. 펜은 지식 대표. 칼은 무력 대표. 과장은요. 뻥튀기 하는 거. 반복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연쇄법은 뭐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연쇄법. 영탄법은요. 별거 없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해놓읍시다. 꽝. 느낌표 하나 찍어줄 수 있으면 영탄. 열거는 난 록쌤이 너무 좋아. 왜? 착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잘생겼고 미친놈 같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열거. 점층은요. 점점 커지는 거지. 점점 커지는 거. 그러면 질문하셔야지. 점점 작아지는 거는 뭐예요? 점층에 반대되는 말? 점강법. 점강. 대조는 반대되는 거겠죠. 제발 주세요, 선물. 사실은 선물을 주세요지. 문장 순서가 바뀐다? 도치. 인용은 남이 한 말 따오는 거고, 서리법은 뭐예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알면서 물어보는 거. 나 오늘 좀 괜찮지 않아? 미쳤냐 싶겠지. 답은 정해져 있어.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돼. 그게 서리법. 대꾸는요. 많이 나올 거예요. 옆에다가 따로 씁시다. 뭐라고? 대꾸. 문장 구조의 반복. 근데 학교 쌤에 따라서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도 잘 안 쓰실 거예요. 뭐라고?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을 쓰실 거예요. 니들은 전혀 모를 이야기지만 옛날에 전지현하고 찍었었던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알아요? 아 몰라? 그런데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아 그건 알아요? 견우야 부르는 거. 그게 돈호법. 생략법은 말하다 마는 거고요. 역설과 반어도 항상 세트로 다니는 말이죠. 반어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역설은 모순되게 이야기하는 거. 아,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워두는 거는 어떨까? 반어는 어디다가 쓸까?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반어. 역설.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반어는 어찌됐든 그 문장이 말은 돼. 말은 돼. 역설은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 마트 입구까지 가는 그 2분도 안 되는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휴대폰을 한 4번인가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깨졌어. 그래서 보면서 깨진 거 보면서 내가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이러더라고. 괜찮지 않지. 휴대폰이 깨졌는데 괜찮아. 말은 돼. 반어지. 내가 얘기했지. 잘했어. 반어지. 역설은 말도 안 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예로 뭐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시끄러운 건데 소리성은 소리 없는 은 조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면 역설. 말은 되면 반어. 됐을까요? 상징이라는 말을 이게 요즘에는 그렇게 단독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원관념은 감추고 구체적인 보조관념만 남아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놨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징에 대해서는 딱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것들만 할 거예요. 다음 밑에 엄청 이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죠. 시적 발상의 유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 감정이입. 지금 내 기분이 되게 우울해. 그래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봤는데 가로등 하나가 색깔이 흐릿. 저 전구 나가는 것 같고 왠지 어두운 내 마음 같아. 내 대신 저렇게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그 대상도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슥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조차 저리 슬피 우는구나. 내가 뭔가 고민이 마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창밖에 두견새가 울고 있어. 내 대신 울어주고 있는 것 같아. 나처럼 왠지 뭔가 슬픈 것 같아. 그러면 감정이입.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은 이 단어는 기억은 해두세요. 관념이면은 볼, 관, 생각, 념 이거예요. 생각을 본다고? 생각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뭔데? 정의, 사랑, 평화, 우정. 당신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주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용, 바꿔 사용해서 드러냅니다. 이게 관념의 구체화. 혹은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대신에 관념의 감각화 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주객전도는요. 주인과 객,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주객전도 됐고 시상전개 방식은 엄청 많은데 진짜 후려쳐서 이야기를 해놨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혹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기승전결 방식에 따라서 역순행적 구성에 따라서 그거는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냥 쭉 읽으면서 이 아저씨가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멀리 있는 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1년은 조치원 갔다가 2년에는 수원 갔다가 3년에는 서울 갔다가 그러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냥 그런 말 써주는 거지.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은요. 어이구야 시간도 엄청나. 한 10여 년 전, 한 15년 넘었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에서는 내재적 접근 방식과 외재적 접근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디 있을까? 밑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작가가 있습니다. 뭐 해요? 작품을 쓰겠지. 작품을 쓰겠죠. 작품 써놓으면 끝이야? 아니지. 독자가 읽을 거예요. 작가가 저 작품을 썼죠. 왜?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쓰고 싶은 마음은 왜 들었을까? 어디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작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시대, 사회, 혹은 문화적인 배경.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작품을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오케이, 나는 작품에 들어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지.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지. 아니지. 어쨌든 독자가 읽어야 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지. 아니지.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작품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게 내재적 접근 방법. 그래서 어떻게 옆에다가 여기 1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다음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했다. 이름을 반영론이라고 해서 여기에 2에 2번 반영론 이야기. 작가가 쓴 거예요. 표현론적 관점 2에 1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 독자와 작품의 관계.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모르는 걸 알게 됐어. 뭔가를 깨달았어. 너무 감동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기에 2에 3번 효용론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어떤 식으로 외울 거냐?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돼요. 표현론. 누가 표현해? 작가가 표현하지. 반영론. 무엇을 반영해? 시대의 역사, 사회, 문화, 현실을 반영해. 효용론, 쓸모 있어. 누구한테 쓸모가 있어? 독자에게 쓸모가 있어. 그러면 효용론적 관점. 그러면 내재적 관점은요. 여기 보세요. 작가, 시대, 독자 다 빼놓고 다른 이야기,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내재적 접근 방식. 작가, 독자, 시대와 여기 보세요. 분리된. 그러니까 작가 얘기 안 해. 독자 얘기 안 해. 시대 얘기 하지 않았어. 작품의 내부에서만 뭔가 찾아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내재적 접근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11페이지 2페이지 읽으시는데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숙제.